어머니, 살아계신가요? 70년을 기다린 딸의 편지, 한국 전쟁, 이상가족. 화면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천천히 클로즈업 됩니다. 그 위에는 바래진 잉크로 쓰인 주소, 서울특별시 어딘가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보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총성이 멈춘 그날, 한반도에는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포탄도 총알도 아닌 이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보다 더 긴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줄의 안부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평생 기다린 영원히 도착하지 못한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70년 동안 연락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심지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간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단의 철조망 너머로 날아가지 못한 그리움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53년 여름, 한반도는 3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멈춘 그 순간 새로운 형태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된 이별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피랑길에서, 어떤 이는 전투 중에, 또 어떤 이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전쟁이 끝나면. 하지만 휴전은 통일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북위 38도선을 따라 그어진 군사분계선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철조망이 쳐지고 지뢰가 매설되고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양쪽에 남겨졌습니다. 평양의 한 작은 골목, 전쟁 전에는 번화했던 그곳에 낡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김순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녀의 장녀 영희는 서울로 시집을 갔습니다. 1950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었고 순자는 딸이 잘 살기를 바라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자주 편지하렴. 그리고 명절엔 꼭 내려오고. 하지만 그해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순자는 평양에, 영희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수도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혼란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영희가 무사하기를. 휴전이 되고 경계선이 확정되었을 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혹은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에게는 전쟁 후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희가 본 적 없는 동생. 영희가 시집갈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이 아이를 키우며 매일 영희를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있다는 걸 이 아이는 알기나 할까? 영희는 자기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을까? 1953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제한적이나마 우편 교환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능성이었을 뿐 실제로는 엄격한 검열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의 편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편지지를 꺼내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희미해진 시력으로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영희야, 엄마다.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전쟁 중에 다치지는 않았는지, 먹을 것은 충분한지. 엄마는 매일 내 걱정만 한단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동네의 소식, 친척들의 안부, 그리고 영희가 알지 못하는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 내 동생은 이제 5살이 되었단다. 말을 참 재미있게 해서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구나. 이 아이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엄마가 늘 내 이야기를 해주니까 언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내 얼굴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하지만 봉투에 주소를 쓸 때마다 순자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였는지 정확한 번지수가 무엇인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전쟁 전 딸이 알려준 주소는 전쟁으로 인해 의미가 없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거리가 바뀌고 사람들이 이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어딘가 박영희 귀하.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들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편지를 받아들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무, 이 주소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으로 가는 우편은 지금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보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보낼 수 있겠지. 언젠가는.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휴전 직후 잠시 열렸던 교류의 창은 완전히 닫혔고 개인적인 서신 왕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양측 정부는 상대 지역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이를 어기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반동과의 연계를 의심받을 수 있었고 남쪽에서는 용공 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북쪽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취직할 때, 학교에 입학할 때, 심지어 결혼할 때도 가족의 출신 성분과 월북 가족 유무가 철저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것을 넘어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열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도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매년 영희의 생일이 되면, 명절이 되면, 그리고 그저 딸이 너무 보고 싶은 날이면 그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32번째 생일. 엄마가 마지막으로 본 내 모습은 21살 때였는데 이제 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니? 너를 잘 대해주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단다. 편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순자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그 편지가 딸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해도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딸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쓴 편지들은 서랍 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20통. 세월이 흐를수록 서랍은 보내지 못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쪽의 우편 시스템은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모든 우편물은 보안기관의 검열을 거쳐야 했고, 특히 해외로 나가는 우편은 더욱 철저하게 검사되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편지, 그것은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동네 인민반장을 찾아갔습니다. 인민반장은 동네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혹시 남쪽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인민반장은 순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남조선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딸이 보고 싶어서. 인민반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었고 이산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무,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시도를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 편지들을 발견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단칸방에서 영희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남편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 한쪽 다리를 절었고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희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 영희예요.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전쟁 중에 다치신 건 아닌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남편이 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어머니의 손자예요. 이름은 어머니께서 지어주시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남편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어요. 영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의 어느 동네, 어느 집인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전쟁 전의 기억은 세월과 함께 흐려졌고 전쟁으로 인해 거리와 건물들은 모두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체국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으로 편지를 보내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남한에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영희의 친구 중 하나가 북쪽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려다가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용공분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영희는 그 일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남편과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편지를 보내는 대신 그것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남북한을 가로막은 것은
단순한 철조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의심, 이념과 정치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은 물리적인 것보다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벽 너머로 사람들의 그리움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편지가 전달되지 못한다 해도 마음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머니와 딸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별빛이 당신에게도 닿고 있을까요? 1970년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분단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북한의 체제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고 양측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검은색이었던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허리도 굽어 걸을 때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막내 아들은 이제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동생은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왜 그토록 서랍 속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는지, 왜 가끔 그 편지들을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편지들은 언니에게 보낼 건가요? 그래야 하는데 보낼 수가 없구나. 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이였단다. 너를 많이 좋아했을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동생을 무척 원했거든.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을 기다렸지만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영희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여전히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지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영희야, 내 동생이 이제 20살이 넘었단다. 키가 크고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아기가 이제는 어머니의 얼굴을 닮았다는 말을 듣는구나. 이 아이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이게 내 동생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 1970년대 중반 남북한 사이에 잠시 해빙 무드가 조성되었습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사람들은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 순자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영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영희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산 가족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서랍 속 편지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영희는 같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곧 실망해야 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였고 일반 국민들, 특히 이산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이제 40을 넘긴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 그 물음은 영희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리움만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40이 넘었어요.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이 아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손자예요. 편지를 쓰면서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남한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였고, 영희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피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신단다. 북쪽에.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북쪽이요? 북한에요? 그래. 너의 외할머니께서 평양에 계신단다. 그리고 너에게 삼촌도 한 분 계시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단다. 이 시대에 북쪽에 가족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들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요. 그날 밤 영희는 아들에게 어머니와 북쪽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울었고 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70을 넘겼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영희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건가? 그 생각은 순자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지만 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막내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들을 모두 태워다오. 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편지들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잘 보관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편지들을 누나에게 전해드릴게요. 통일. 그게 정말 될까? 될 거예요, 어머니. 꼭 될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쓴 이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1985년은 분단 역사에서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해 9월 40년 만에 최초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역사적인 만남에는 각각 50가족, 총 100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중계된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은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재회한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그 말과 함께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는 분단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뉴스를 보며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희망은 이제 정말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것이었고, 절망은 하지만 그 100가족 중에 우리는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 중에서 단 100가족. 그것은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완전히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청을 해보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아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청자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잖니? 순자는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딸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 그리고 신체적 특징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정보들이 과연 딸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서울에서도 영희는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회하는 가족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100가족 중 하나였다면 영희도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30년이라는 세월은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다는 것.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순자와 영희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신청자 중에서 선정되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85년 이후 이산 가족 상봉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는 매우 낮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상봉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순자는 나이가 들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늙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나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 그녀는 더욱 자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보낼 수 없다는 체념을 넘어 그것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는 이제 80이 다 되어 간단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너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가장 슬프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믿는단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너에게 전해질 거라고. 설령 내가 죽은 후라도 이 편지들이 너에게 닿아서 어머니가 매일 너를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를.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통일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한반도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졌고 남북 관계도 악화와 개선을 반복했습니다. 순자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혼자서는 거동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직접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받아. 적어다오. 영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란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는 이제 너를 만나지 못하고 가게 될 것 같구나. 그것이 가장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란다.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란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면 어머니의 무덤에 와서 한 번만 인사해다오. 어머니, 저 영희예요라고 말해주렴. 그럼 어머니는 저 세상에서라도 기뻐할 거란다. 편지를 다 받아 적고 아들은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순자도 아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어머니는 행복했단다.
순자는 1998년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끝내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쓴 결코 도착하지 못한 편지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편지들을 잘 보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계실까? 혹시 누나도 벌써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산 가족 상봉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금강산에 이산 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고 정기적인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상봉에 참여하는 가족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수백 가족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는 수십만 명인데 매년 만날 수 있는 가족은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순자의 아들은 계속해서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을 갱신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북쪽에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은 박영희. 하지만 영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과 이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찾기 어려웠고 북쪽에서도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영희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영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어머니는 전쟁 전에도 이미 중년이셨습니다. 아무리 건강하셨다 해도 이제 100살이 훨씬 넘으셨을 것입니다. 영희 자신도 이제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중년이 되었고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영희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영희도 이산 가족 상봉 신청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나 봐. 2010년대 이산 가족들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어섰고 매년 수천 명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영희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아들과 손자가 번갈아 가며 간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까? 어머니는 내 인생의 반도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그리움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구나. 짧았던 시간이지만 어머니는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셨어. 어느 날 영희의 아들이 병실에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산 가족을 찾을 수 있대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각종 이산 가족 찾기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 평양의 마지막 주소, 그리고 어머니가 기억하는 모든 정보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인터넷으로 가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제한되어 있었고 정보의 공유도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고 이산 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서랍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70년 가까이 쓴 편지들, 노랗게 바래고 어떤 것은 찢어지기까지 한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펼쳐 읽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찾지 못해서.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울음소리는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양에서 순자의 아들도 어머니의 편지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자신이 어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늙어가면서 쓴 편지들. 그 편지들에는 어머니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는 편지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누나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2020년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2세대, 3세대가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명 중 생존자는 4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수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2023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어머니 곁으로. 거기서는 만날 수 있겠죠? 사랑했어요, 어머니. 항상 사랑했어요. 영희의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아들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가득한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 모두 평양의 외할머니께 보내려 했던 편지들. 그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리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남과 북 두 서랍 속에는 여전히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착하지 못한 편지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넘는 그리움의 기록이고 분단의 비극을 증언하는 역사이며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증표입니다. 오늘도 한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형제를, 어떤 이는 부모를, 어떤 이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늙어가고 있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리움만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습니다. 국경의 철조망, 검열의 장벽, 정치의 벽. 그 모든 것이 편지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건너갔습니다. 휴전선을 넘고 철조망을 넘고 70년의 세월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편지가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의 힘입니다. 언젠가 이 땅이 하나가 되는 날, 두 서랍 속의 편지들이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편지들이 담고 있는 사랑과 그리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 오늘 밤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누군가는 별을 보며 가족을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 별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나요? 편지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별빛은 국경을 넘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닿습니다. 그 별빛처럼 언젠가는 마음도, 편지도, 그리고 사람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편지들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그리움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엔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